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니스토리 TV입니다. 올해 5월달에 제정된 가사 근로자의 고용 개선에 관한 법률, 약칭해서 가사 근로자법에 대한 해설과 함께 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기존의 가사 시장을 이루고 있던 여러 주체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가사 시장은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지에 대해서 한번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근로자법이 도대체 뭐고 왜 만들어졌으며 그 내용은 무엇인지 그런 쪽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이 가사 근로자법에 대해서 뭐 이런 전문가들이 하듯이 축조 해설을 하거나 단어나 이 내용이 무슨 걸 의미한다 그런 얘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얘기 하시면 딱딱해서 다들 나가실 것 같아서 그렇게는 하지 않겠고요. 이 법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보통 이제 법문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압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해석하기가 쉽지는 않아서 뭐 여러 가지 해석상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 법률에 대해서는 굳이 그런 식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생활에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을 서로 통해서 한번 쭉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법률 제18285호로 2021년 6월 15일 날 제정된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에 관한 법률, 노트북을 통해서 제가 이 법률을 보고 있는데요. 아직 그 법률에 따르는 이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뭐 세부적인 사항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 얘기까지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시기상조이긴 합니다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법의 시행은 내년도, 다시 말씀드려 2022년 6월 16일서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시 이 법에 대해서 큰 얼개를 한번 볼까요? 이 법을 보기에는 1장엔 총칙이 나와 있고요. 2장은 가사 서비스 제공 기관, 우리가 늘 인증업체 하는 그 기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좀 넣어야 된다. 어떤 사항을 넣어야 되고 어떤 거는 해야 되고 어떤 건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넣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사 시장에서 얘기하는 가사 서비스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가사 서비스를 제공할 때 어떠한 사항들을 고려해야 되는지를 알아보는 가사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그런 큰 챕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시장에서 일하는 가사 근로자의 근로조건, 이 법이 만들어진 배경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근로기준법의 큰 예외 규정이었던 것을 다시 또 뒤집어서 바꾸는 그런 특별법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가사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장, 6장 이런 쪽에서는 가사 서비스를 촉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조사 감독은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감독기관들의 얘기, 그 다음에 이 법에서 하라는 걸 하지 않았을 때 이제 벌칙이 뭐다. 이제 늘 이제 법문의 구성에 갖춰지는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부칙에 관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은 차차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첫째, 이 가사근로자법이 만들어지기 전 배경은 기본적으로 가사 시장은 지금까지 민간 영역이었습니다. 무슨 회사가 뭐 일을 하거나 정부와 회사의 문제 내지는 뭐 법인의 문제 이런 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해결하겠다 하는 그런 법규들이 많이 있었지만, 순수하게 민간 영역, 특히 이렇게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법문의 잣대를 대고 이게 어떻다고 해서 꼼꼼하게 그렇게 규정을 하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고 그 다음에 이 가사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 변화 내지는 그분들을 보는 시야가 많이 바뀜에 따라서 가사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가사 근로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에는 가사 사용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사 사용인하고 가사 근로자 5글자는 똑같지만 사용인을 근로자로 바꾸는데 무려 60년 이상이 걸렸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고용 개선이란 말이 나왔다는 것은 고용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이렇게 바꿔보려고 한다. 그런 취지로 되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법문의 목적인데, 1조의 목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사 근로자의 근로 조건과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그 우리가 말하는 인증업체죠.
이런 것을 정함에 따라서 가사 서비스와 관련해서 첫째,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둘째, 가사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가 이제 여러 가지로 도와줄 수 있는 일은 도와준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으면서 중요한 것은 5조가 되겠습니다. 5조에 보면 이제 적용 범위가 있는데 이 법은 가사 서비스 제공 기관과 가사 근로자의 근로관계 및 가사 근로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가사 서비스 이용에 관해서 적용한다. 이렇게 명문으로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조에서는 이제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 최저임금법 이런 쪽에서 소위 말하는 가사 사용인으로 보지 않으면서 근로관계 법령의 적용이 제외되는 가군의 고용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하나 해설을 해드리면 가사시장은 지금까지 투 트랙으로 있었습니다. 직업소개서를 중심으로 하는 중개기관, 물론 거기에는 이제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이제 그 핸드폰상의 앱을 이용하는 몇 시간에 얼마 그렇게 하고 뭐 짧은 시간도 충분히 해드립니다. 해드리는 범위는 조금 제한이 돼 있죠. 대부분이 이제 청소가 많고요.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육아, 다시 말씀드려서 애를 보고 이런 쪽에 특화된 그런 앱을 이용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쪽 또 다른 축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제 직거래 사이트, 다시 말씀드려 직업정보 제공업을 하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서로 구인구직의 장을 마련해주고 대신 그분들은 우리가 뭐 소개나 추천을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면서 사이트를 보게 됐을 때 열람료라든가 사용료 이런 것들을 받는 쪽으로 크게 이제 직업소개기관, 그 다음에 앱을 이용하는 기관, 그 다음에 이제 직업정보 제공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사이트로 돼 있었는데 이제 조금 변합니다. 인증기관이라는 아주 대형 업체가 시장에 들어옴에 따라서 삼각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기존의 직업소개서, 인증업체, 그 다음에 직업정보 제공업체 둘이 있을 때보다는 셋이 있으면 밥그릇은 조금 작아지리라고 느낄 수가 있죠. 실제로 작은지 큰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그런데 거대한 사람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면 모든 사람들은 긴장하고 조금 신경이 날카롭고 예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삼각관계로 이루어진다, 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인증업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일단 첫 번째는 등치가 그냥 기존에 개인이 하는 유료 직업소개업이나 법인을 통해서 하는 유료 직업소개업, 물론 이제 무료로 직업소개하는 데서는 조금 예외이긴 합니다만은 유료 직업소개기관을 대상으로 한다면 사이즈가 좀 커집니다. 그러니까 상법상의 회사를 통하든가 아니면 이 법에 따라서 인증업체가 되기 위해서는 물적 요건으로서 자본금이 얼마에 되고 상근 안에 인원수 중에 자격은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이 몇 명 이상 있어야 되고 뭐 그런 자격들이 나오겠죠. 그럼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그런 것들이 좀 보강이 될 것이고 인증업체를 통해서 이 시장에 가사근로자의 고용을 개선하겠다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인증업체가 사용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직업속에서는 그저 알선해주고 이렇게 중개해주고 또 내지는 뭐 추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가사근로계약의 당사자는 사모님과 이모님, 다시 말씀드려 구인자와 구직자가 직접적인 계약의 당사자였다면 앞으로는 이제 인증업체들이 들어오게 되면 인증업체는 사용자로서 이모님들을 직접 고용하게 됩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근로자로 채용을 한다는 얘기고 본인들이 마음에 드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조건에 따라서 그분들한테는 이제 일반 회사의 근로자와 같이 4대 보험과 퇴직금 그리고 근로기준법을 포함하는 노동법에서 정하는 사항들을 다 해줘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 휴게와 휴무, 그 다음에 뭐 연월차 수당 같은 것도 다 포함해서 해줘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직원을 뽑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인증업체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면 어떤 분을 직원으로 채용하려고 할까요? 우선은 일 잘하고 회사와 마음에 맞는 분, 채용한 분을 어느 그 가정집에 보내도 특별한 문제가 없고 좋은 평판을 유지할 수 있는 분들을 많이 뽑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주로 가시는 데가 인증업체에서 뽑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임원님들의 스카우트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인증업체에서는 일 잘하시는 임원님을 스카우트하거나 아니면 그런 분들한테 여러 가지 유인책을 줘서 자기네랑 일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겠죠. 그렇게 함에 따라서 앞으로 직업소개소에서는 좋은 구직자, 다시 말씀드려 좋은 임원님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시절이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새로운 임원님들을 발굴해서 하면 되지만 임원님이 갑자기 이 시장에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취업을 하고 좋은 평판을 받고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교육의 문제도 있고 또 경력을 쌓아야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미 다른 업종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미 검증이 끝난 분들을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자주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인증업체는 기본적으로 그분들을 데려가면서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되지만 또 인증업체는 사용자들, 다시 말씀드려 지금의 사모님 같은 사용자들로부터 그 양식은 뭐 직접적인 주문이 됐든 아니면 다른 베이비시터나 산후도우미를 할 때 썼던 바우처가 됐든 어떤 형식이든 간에 회사한테 여러 가지로 요구사항이나 오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해달라, 또 어떤 임원님을 보내달라는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상당히 많아질 것입니다. 인증업체의 사이즈에 따라서 어느 정도 임원님을 고용할 수 있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기존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사모님들 오다들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회사들이 자기 나름대로 영업의 전략이라든가 그런 특화를 하기 위한 전략들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강하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씀드려 인증업체가 임원님을 쓴다는 얘기는 앞으로 손해배상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그 임원님을 보냄에 따라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얘기는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좋은 임원님들을 쓰기 위해서는 회사에 내야 되는 돈, 그 명목은 수수료가 됐든 뭐 어떤 직영이 있든 간에 지금의 고용노동부가 2017년도에 보통 전국의 직업소개소에 뿌려놨던 직업소개 요금보다는 조금 다른 쪽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 또 심하게 얘기하면 비용이 상승하는 것은 불을 보듯이 명약관화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사 근로자들은 근로조건을 여러 가지로 보장을 받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인증업체를 중심으로 너무 인증업체의 스포트라이트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직업소개서를 계속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가 조금 남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쪽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직업소개를 하시던 분이 인증업체로 갈 경우에 인증업체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권리 의무 관계를 그냥 인증업체가 아닌 직업소개서가 하는 거하고 같이 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남아있는 직업소개소들은 거기를 이용하는 임원님들은 이러한 4대 보험이라든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임원님과 이렇게 거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차별화가 되는 그런 쪽에서 혼란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앞으로 지금 직업소개업을 계속 하시려는 분들이 감당해야 되고 해결해 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직업 제공업을 하는 직거래를 제공하는 그런 업체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분들한테도 수많은 도전이 될 확률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나는 그냥 내가 직접 사람을 뽑아서 쓰는 것이 속이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모님도 계시고 직업소개소나 인증업체를 가면은 뭐 좋겠지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뭐 수수료 문제나 아니면 일감, 소위 말하는 이제 일감이 나한테 지금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다니는 것보다 수익이 더 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직접 그냥 알아보고 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하는 포션이 어느 일정한 비율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직거래를 이용하는 경우, 직업소개서를 통하는 경우, 세 번째 인증업체를 통하는 경우, 이렇게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다양화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좋은 말로 얘기하면 임원님이나 사모님이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지만 첫째는 돈의 문제가
상당히 양극화 내지는 차별화될 확률이 많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럼에 따라서 내가 지금까지 인증업체가 없었을 때 해왔던 거하고는 조금 다른 체제로 가기 때문에 그냥 직업 소개업만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경쟁력을 갖추고 차별화를 해야 될지, 세 번째 그럼에 따라서 이 시장에서 일을 하시는 직업 소개서 하시는 분들은 어떤 대비를 하고 넘어가야 될지, 그런 문제들이 남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가사근로자법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먼저 해드렸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들 생각에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이 법의 시행으로 조금 우려가 되거나 조금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짚어놓은 것은 있습니다만 직업소개서가 영업이 확 줄어든다든가 제가 보기엔 당장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결국은 시장에서는 시간 지남에 따라서 어느 분이 더 강자가 되고 어느 분한테 더 유리하고 불리한지는 판단이 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가사근로자법에 대한 총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영상을 통해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